8월 1일 목요일 밤 10시 10분입니다. 제가 보는 신문 중에 경북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신문인데, 되게 얻을 정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해서 잘 보고 있는 신문인데, 이 신문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내일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 경북신문의 사설, 이거 한번 내일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다가 오늘 되게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영주시에서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받았는데, 자, 이걸 제가 보면서, 존경할 만한 분이겠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선비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이 포상을 할까, 시상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는 책 중에, 구체적인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고, 그분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양반에 대해서, 또 조선 선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을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양반 체계라든지 조선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읽는 내내 굉장히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닥치는 대로 독서를 할 때라서 돈을 주고 사서 읽었던 책인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한다면 절대 돈 주고 살 책은 아니었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소위 그 역사학자들이 조선 왕실에 대해서, 조선 그 왕실의 교육법에 대해서 또 배우자, 되살리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참 시대착오적인 수구 꼴통적인 주장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꼭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조선의 그 노비 체제인데요. 주인집에서 행랑이나, 근데 이거는 제가 어릴 때도 간혹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집이 있다면 과수원집에 그 농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과수원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이제 산다거나, 제가 친한 형님도, 친한 선배님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하긴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굳이 노비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거의 그에 가깝게 남의 농사 붙여서 살고,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 하고, 이런 행태들이 지금 근대화된 대한민국에도 60년대 70년대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과거 조선에서도 주인집 행랑이나 또는 움집에 살면서 주인집의 농사, 그리고 각종 그 주인집의 가사노동을 거기에 종사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식량을 받고, 그 다음에 봄, 가을에 한 번씩 옷, 의복을 지급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북한 체제와 비슷한 체제의 노비를 입역 노비라고 합니다. 입역 노비. 그 다음에 주인집하고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공무를 상납합니다. 공무를 상납해요. 이게 입역 노비와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주인집과 떨어져서 산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자신의 가족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경제 주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경제 주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주인집과 국가의 재산을 상납해야 한다는 그 굴레적인 한계가 있었으므로 경제 주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높은 상속세, 재산을 국가가 탈취해가는 거죠. 말이 좋아 상속세지. 그 높은 상속세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세법 체계 역시도 근대화된 경제 체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노비, 주인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가정과 토지를 인정받으면서 공납을 하는 이런 체제의 노비를 납공노비라고 했습니다.
납공노비. 아무튼 그 입역노비든 납공노비든 주인의 재산입니다. 이 노비는. 이 노비들은 그 이름도 자연의 사물이나 뭐 바위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동물의 이름 이런 데서 따붙이는 게 그 일반적이었는데요. 강아지, 송아지, 두꺼비, 소똥, 말똥, 개똥, 사월이, 9월이 태어난 게 3월이면 3월인 거죠. 9월이면 9월인 거고. 저 역시도 저는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찾아낸 족보라고 하면서 그 경주에 족보 만들어주는 가게가 있습니다. 족보 만들어주는 가게가 있어요. 이러쿵저러쿵 다 끼워 맞춰가지고 한 권을 만들어냅니다. 돈도 많이 받아요. 저는 그 족보상에서는 김해 김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유신 장군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왕에 각색된 저의 족보라면 김해 김씨를 좋아하는 성씨이긴 하지만 저는 노비 출신이었다는 걸 아마도 노비 출신이었음을 저는 짐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비의 퍼센트 국민 비율 그 퍼센트를 이따가 말할 텐데요. 세조가 쿠데타를 할 때 그 협조했는 관노들이 있었습니다. 관에 속한 노비들요 있었는데 그 노비들이 그 쿠데타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신분 세탁을 하고 그 계급 상승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난 뒤에 대부분이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진절이 처지는 신분 계급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것이죠. 훗날 영조가 노비 인권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노비의 소유는 물론이고 노비의 그 삶과 죽음까지도 주인의 재량권이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노비 제도가 전성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세기 말에 총 인구가 900만 명 정도의 총 인구 가운데서 최소한 40%가 노비였습니다. 17세기 중엽에 조선 인구를 대략 1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15세기에 900만 명에서 17세기에는 1200만 명 정도로 이제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40%, 다시 말해가지고 약 400만 명 안팎이 노비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지금 뭐 울산 지역, 뭐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있듯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 노비의 퍼센트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별로 보자면 인구의 40%에서 많게는 70% 이상이 노비였습니다. 이렇게 그 노비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바로 이제 세종의 시대입니다. 지금 한참 영화도 나왔고, 그 좌익 영화 배우인 송강호가 연기한 그런 영화도 나왔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서울의 광화문에 버젓이 동상으로 써 있는 그 세종말입니다. 1410년대에 세종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이 노비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노비를 처벌하는 제도에 있어 가지고 노비 인권이 훨씬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종모법이라고 합니다. 종모법. 그 양인과 비는 이제 여자 노예를 가르쳐요. 노예를 칭합니다. 노는 남자 노예를 노라고 하고, 합쳐서 이제 노비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양인이 여자 노예, 즉 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역시 엄마의 신분을 따라 가지고 노비로 한다는 게 바로 이 종모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비의 수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거죠. 고려 시대에는 그나마 고려 시대는 불교를 숭상을 했는데, 노비의 수나 또는 처우가 조선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 가지로 뭐 왜 그랬는지를 짚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그 고려 시대 때는 그 불교를 숭상을 했는데,
불교의 사상 중에서 그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는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족이 있다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 역시도 노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기 길바닥에 있는 저 노비가 다시 태어나면은 왕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윤회. 그것 때문에 인권이 조선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라고, 나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려시대, 고려 무신시대 최고의 그 집권자인 이의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의민은 제가 살고 있는 경주 지역에 있는 어느 절에 속한 여자 노예 비의 아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한반도에 이식되면서 북한과 같은 특이한 변종 체제로 재탄생되었듯이 중국의 주자학이 조선에 이식되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노비 제도가 탄생된 것이죠. 이게 1800년대 후반에 이르렀어야 이제 이 모질고 야만적인 노비 제도가 부정되게 됩니다. 또한 그 신분제 폐기, 그 다음에 계약, 또 유럽식 법치,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일본 법을 이렇게 뺏겨서 썼냐고 하는데, 일본 법은 역시 유럽 법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떤 보편적인 법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유럽식 법치 등이 일제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이식이 되는데,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가지고 분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살짝 잠깐만 제껴놓고 현상만을 놓고 본다면은, 일본에 의해 가지고 근대화가 된 것을 가장 싫어했을 집단이 조선 양반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뺏길 것도 없고 더 잃을 것도 없는 일반 백성들이 과연 일본이 이식하는 근대화에 부정적이었을까? 얼마나 정오를 했을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런 저는 뭐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나란 말삼이 뭐 이렇게 하는 영화가 나오긴 했는데, 민주주의를 뭐 그렇게도 좋아하는 좌익들은 왜 그 이시 독재 체제인 조선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지, 그 영화 나와가지고 뭐 세종을 예찬하고 하는 거 보면서 참 흥미로운 뇌구조를 가진 인간들이라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일반 백성들의 그 생활을 개선하고 또 정보를 양반층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일반 백성들에게 이 확장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4대로 모셨던 그 중국어를 더 잘하기 위한 발음 학습용, 그러니까 영어 발음 학습을 위해 가지고 파닉스가 있듯이 중국어판 파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오면서 결과적으로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니까 그것을 예찬하는 거지, 그걸 만든 동기까지 속여가면서 그것을 예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언어는 곧 정보입니다. 정보는 곧 권력이겠죠. 그렇게 볼 때 조선 양반들이 일반 백성들이 쓸 언어를 개발해서 그들도 쓰게 하도록 보급하자라고 하는 것을 놔두고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혹여나 그 세종이 그런 철학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조선의 노비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종은 철저히 자신의 자리와 그 왕실의 보존을 위해 가지고 핵심 권력층의 비위에 맞게 국정을 운영했을 뿐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히 좌익 권력자들이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에게는 최고급 교육을 시키면서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는 평준화 방식으로 살게 하려는 것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영어 사용인데요. 당시에 한자와 중국어가 기득권들이 독점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영어가 그것입니다. 영어 양극화, 즉 그 잉글리시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정보 독점에서 나온
발상이 학교에서의 영어 보급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이 한국어는 뜻글자라기보다는 소리 글자에 가깝죠. 어쨌든 영어는 그 한국어와 공용어로 삼아야 합니다. 영어의 공용어에 대해서는 그 주제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앞서 말했듯이 조선식 공산주의 사회가 급격하게 해체되는 것이 일제시대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가장 싫어하고 다시 그 체제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요즘 시쳇말로 유행어처럼 토착외구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그걸 빗대가지고 용어를 써보자면 땅을 많이 가졌던 지주가 가장 많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곡창지대. 그 지역에서 조선체제, 바꿔서 달리 말하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원망했을 거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겁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토착외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도 말했는데요. 시대를 더 앞서 나가가지고 백제가 망할 때 조상인 나라를 도와야 된다면서 일본이 전력적으로 도왔고 그래도 3년의 그 백제 부흥운동을 했음에도 그래도 망해버리니까 백제 왕족과 전문 인력이 대거 그 일본으로 보트피플이겠죠.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일본으로 건너갔으니까 토착외구라고 칭해지는 지역도 어딘지는 명징하다는 걸 다시 말하게 되네요. 하도 그 말장난으로 프레임을 거는 시대라 가지고 또 말해본 겁니다. 다 치우고요. 그런 거는 지금은 대한민국이고요. 이 나라 국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근대화된 국민 의식을 얼마나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조선 왕실의 교육을 자라고 한다거나 양반이나 선비 정신을 되살리자라고들 하는데 얼마나 이 수구적인 말입니까? 앞서가지고 제가 언급했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는 생각들이겠죠. 인문학이니 뭐니 떠들 게 아니라 기술과 상업 그리고 법치를 배워야 됩니다.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고 꽉 막힌 계급사회나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회체제를 이제 겨우 타파했는데 다시 돌아가자고 하다니요. 그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도 질긴 겁니다. 마치 그 망한 명나라의 황제를 악착같이 모신다면서 조선이 망한 이후에도 만동묘라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담장을 몰래 넘어가던 그 미련한 관성이 아직도 우리 유전자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보다는 태극기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니까 소중하긴 한데요. 태극기보다는 저는 새마을 깃발을 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태극기는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물음표를 남기는 그 형용사적 숙제를 남깁니다.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괄호 속에 형용사적인 숙제를 남기는 깃발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좌익들도 태극기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애국자라고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자유우익적인 시민들도 태극기를 들지 않습니까? 이 좌익들이 태극기를 들 때는 반공정신에 의한 태극기 드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반일 감정에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드는 것이고, 자유우익적인 그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 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 내에도 존재하고 있겠죠. 간첩의 형태로든 아니면 어떤 법치나 이 자유민주적인 체제에 순응한 듯하면서 기생하는 존재들이든 이 대한민국에도 남아있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남아있을 전체주의적인 그 세력에 대한 도전, 그들의
그들의 도전에 대한 항거로서 태극기를 드는 것이니까 같은 태극기지만 용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은 그야말로 그 썩어 빠진 조선 양반 제도를 청산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것이니까 태극기보다는 훨씬 값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새마을 깃발을, 그 소중한 가치를 정교조 애들이 하나씩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 도장 바로 앞에 있는 학교에도 작년쯤인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제가 교장에게 가서 따진 적이 있는데요. 다시 다는 건 어렵대요. 아무튼 그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자기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무관심한 사이에, 바쁜 과정에 무관심한 사이에 그런 사악한 짓을 조용히 하나씩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살펴보면요. 대부분 세종을 비판하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종을 비판하면 뜨악해하죠. 그동안 너무나도 학습이 되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뜨악해하거나 또는 불편해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또는 세종의 결점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세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가뜩이나 영웅이 귀한 역사인데 그나마 있는 존재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웅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관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그게 또 필요도 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겠으나, 굳이 영웅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종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일으킨 기업가들을 저는 꼽고 싶고요. 또 군인들도 꼽고 싶고요. 그렇게 더 개선돼서 나가기 위해서라도 실체적인 진실을 바로 알고 반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종을 비판하는 겁니다. 진짜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 조선 양반식 체제, 조선식 공산주의 체제, 현대식으로 보자면 공산주의 세력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 운운, 선비 운운, 이렇게 대한민국 선비 대상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